제3제국 시대에는 잔혹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나치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비렐름 카나리스 제독이 창설한 브란덴부르크 800은 파괴 공작과 침투에 능숙한 특공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의 군복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이후 오토 올렌도르프가 지휘한 아인자츠 그룹페는 유럽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살인을 저지른 기동 처형 부대였습니다. 동쪽 오스카 디를레 방어가 이끄는 디를레 방어 사단은 감옥에서 풀려난 범죄자들을 잡아들였으며 특히 바르샤바 봉기를 진압하는 동안 극도의 잔혹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된 SS 야그트 베르반대도 있었습니다. 을 위한 살인 잠복 수사 그리고 사보타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 친위대 갈리치엔 와픈 SS 가리치엔은 소련 게릴라들을 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존데르 코만도 아인자츠 R, 손더코만도 아인사츠 R은 홀로코스트 중 가장 치명적인 단계인 라인하르트 작전 오퍼레이션 레인하트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베르볼프는 독일군의 패배 이후 단발적인 테러 행위로 혼란을 조장하려 했다. 팔슈르메거와 판처교도는 정규 부대였지만 최고 수준의 훈련과 광적인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침투하는 그림자 엘리트 스파이 브란덴부르크 800.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 전차가 폴란드 평원을 질주하며 프랑스 A 단위 폭탄이 떨어지고 전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그림자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대는 브란덴부르크 대대였으며 브란덴부르크 800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S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용어에 의해 녹다와 함께 그만큼 행동 양식 더 나아가 사고의 기구 나치, 그 구성원 중 상당수가 기계에 흡수될 정도였다. 히물러와 그의 학살 조직. 브란덴부르크 800은 아베어의 지휘 아래 창설된 독일 특수부대였다. 비렐름 카나리스 제독의 명령에 따라 제3제국의 군사정보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적진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여 파괴 공작을 수행하고 주요 교량을 점거하고 정규군이 전투에 개입하기 전에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비밀 작전 부대로 구상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무기는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 기만, 침투, 그리고 조종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정예 부대처럼 이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뛰어난 능력에는 외국어 구사, 적군 제복 착용, 그리고 정복할 영토에서 현지인처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브란덴부르크 사람들로 알려진 이들은 신중하게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다국어 구사자나 학자, 수년간 해외에 거주했던 망명 독일 지식인, 그리고 외국어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선발된 국경지역 출신의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소련군, 폴란드 농민, 프랑스 철도 노동자로 위장하는 법을 배웠고 와 함께 현지인들을 상대로도 캐릭터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속여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 당시 브란덴부르크 800은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민간인으로 변장한 그들은 징역하기 전에 인프라를 파괴하고 철도 차량 기지를 공격하고 전략적 다리를 점령했습니다. 20%의 그만큼 베르마흐트,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에서 그의 특공대원들은 중요한 웨르다이크 다리를 점령하고 위조 문서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침투하여 통신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고위 사령부의 눈에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작전의 효과는 도덕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규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만큼 전통적인 전쟁, 사이의 선운영 군대, 그리고 행위, 예, 테러 그 흐릿하다 빠르게. 유고슬라비아에서 브란덴부르크 부대는 파르티잔 탄압 임무에 참여했고, 동부 전선에서는 바르바로사 작전에 독일군과 함께 참전하여 소탕 임무와 레지스탕스 섬멸 작전에 동원되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은 전술에 얽매이지 않고 SS 친위대를 특징짓는 이념적 잔혹함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부 전선에서 이 부대는 말살 논리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유대인, 로마인, 공산주의자 공동체 전체를 처형한 아인자츠그루펜, 아인사츠그루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이는 야간 홀로코스트로 기억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에서는 명령 브란덴부르크 습격했다. 그 무장 친위대가 자행한 학살의 통로였다. 그들의 지형에 대한 지식, 지역 언어에 대한 구사력, 그리고 침투 능력은 체계적인 탄압의 이상적인 도구가 되었다. 점령지에서 그들은 또한 선동과 도발의 도구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공격을 조직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그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했고 심지어 사법 외 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략 특공대였지만 1943년에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전쟁 더러운 없이 경계 어느 것도 아니다 코드. 그만큼 용해의 아베르, 이에 1944년 히틀러의 카나리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카나리스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800의 자율성. 제독이 체포된 후 부대는 흡수되다 에 의해 웨르마크트에 종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S와 새로운 정보기관에 종속되었습니다. 의 독일, 그 보안 서비스 어느 하나 SD 일부 회원이 통과했습니다. 힘러의 전적인 통제하기 있는 반공산주의 사냥부대인 SS 야크트베르반대, SS 작드버밴대에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정예 군사부대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나치 탄압기구의 가장 어두운 심장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브란덴부르크 800의 잔존 병력은 부다페스트 포이전이나 동프로이센 방어전과 같은 불가능한 전선으로 보내져 자살작전에 동원되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실종을 시도했습니다. 사이 그만큼 부스러기, 이 그만큼 패배시키다. 많은 일이었다. 냉전 당시 비정규전 경험과 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방 정보기관에 영입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실용주의의 대가였습니다. 오늘날 브란덴부르크 800이라는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중적인 기록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유산은 비밀작전, 사법 외 살인, 그리고 20세기 최대 범죄에 대한 은밀한 협력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현대전이 어떻게 전투와 전쟁의 모든 구분을 허물 정도로 왜곡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그리고 그 계획된 범죄였다. 그들은 제복 없는 군인이었고 도덕성 없는 애국자였으며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었다. 그만큼 분할 저주받은 디를레 방어, 그만큼 단위 저것 발생했다. 공포 요일의 그들의 적들. 나치 공포 영화의 방대한 레퍼토리 가운데 혐오감과 멍한 표정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를레 방어, 디얼레 왕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그것은 섬뜩한 사회 실험이었고 가학성을 위해 일하는 범죄자들의 군대였습니다. 제도화된, 그만큼 36 무장 척탄병사단 데르 HH, 알려진 디를레방어 사단처럼 잔혹함이라는 개념을 SS라는 범죄 조직 내에서조차 정당화하기 어려운 한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깊은 도덕적 심연을 드러냈기에 제3제국의 많은 장교들이 그들의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원은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자유군단 소속이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던 SS 장교 오스카 디를레방어는 그만큼 창조 후에 A 단위 작곡된 포로로 잡힌 밀렵군들에 의해 디를레방어는 폭력, 은밀함,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점령지에서 게릴라와 싸우는데 이상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과 디를레방어의 광신적인 충성심에 매료된 히물러는 이 실험을 승인했다. 곧 부대는 확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밀렵군뿐만 아니라 독일 교도소에서 모집된 강간범, 살인범, 사디스트, 사이코패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 장교의 말에 따르면 그만큼 HH, APEC 이외 수류 통제할 수 없는 지시된 타락한 자로 인해, 그러나 이것 팩 엿다 배치됨 체계적으로 이에 의해 제국은 어떤 것도 분쇄하기 위해 징후 우의 지구력 1에 그 이것 우의 유럽 안에 1941년 유닛이 보내졌습니다. 에게 벨라루스를 위한 참가하다, 예 운영, 예 전쟁, 비대칭적인 반파르타잔 및 반게릴라전. 그러나 디를레방어는 비정규 전투원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복, 특히 유대인들, 여성, 어른, 그리고 어린이들, 그들의 행동 양식 여기에는 주민들이 있는 마을을 불태우고 집단 강간을 저지르고 공개 고문을 가하고 무작위로 처형하는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살에는 섬뜩한 연회와 흥겨운 축하 행사가 수반되었습니다. 디를레방어의 소나기에서 전쟁은 파괴의 향연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국방군 장교들은 이러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대는 도덕적, 전략적 영향에 대한 경고 보고서를 베를린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잔혹 행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물러는 귀를 닫았습니다. 디를레방어는 그의 창조물이었고 그는 프랑켄슈타인 박사, 즉 그의 죄를 지은 창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인도주의적 양심이나 도덕적 장벽 없이 저항을 근절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면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 당시 디를레방어는 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게토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악명 높은 개입은 1914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 때였습니다. 바르샤바, 언제 그 도시 광택 나치 점령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히물러는 디를레방어에게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극도의 잔혹함으로 봉기를 진압하고 공포를 조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의 사디즘 안의 그 구역에 울라 1914년 8월 초 디를레방어 사단은 다른 SS 대대와 함께 며칠 만에 4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처형했습니다. 그만큼 살인은 집집마다 불, 수류탄, 칼, 그리고 조직적인 성폭력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벽에 내던져지고 임산부들은 총검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이 학살이 불필요하고 역효과를 낳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를레방어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의 용맹함으로 기사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사단으로 승격된 그의 부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마침내 서부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대량 학살, 강간, 약탈, 그리고 끝없는 잔혹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악화의 그만큼 도의적인, 그만큼 약물 중독,
사이 그들의 행, 그리고 규율의 부족으로 인해 디를레 방어는 동맹국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흩어진 부대 잔존 병력은 연합군에 의해 섬멸되었습니다. 오스카 디를레 방어는 1945년 6월 프랑스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그는 구금 중 폴란드나 체코 경비병들에게 린치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정황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땅으로 돌아온 이름 없는 짐승처럼 명예나 신원 확인 없이 집단 무덤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디를레 방어 사단은 한 군사 조직이 야만의 심연으로 완전히 추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 조건에서는 국가가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하고 흉악한 것을 미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이 부대는 비밀리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이었다, 지인들, 용인되었다. 그리고 이에 나치 고위 사령부는 많은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가 퍼뜨린 공포는 전쟁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억압과 학살 도구였습니다. 안에 그만큼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몇몇 SS 장교들은 디를레 방어가 전체 조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디를레 방어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밀한 조사, 왜냐하면 디를레 방어였다. HH까지 그 끝. 아니요, 그것은 고립된 오류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 즉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경멸, 인종적 증오의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제도화된, 그리고 그만큼의 할 수 있다 제한 없이 체계적인 가학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살을 집행한 사람들, 아인자츠그루펜, 홀로코스트를 최적화한 관료들, 가스실이 건설되기 전, 아우슈비츠에 철조망이 세워지기 전, 마이다네크에 화장터가 생기기 전에도 나치의 대량 학살은 이미 시작되었다. 침묵 속에서가 아니었다. 예, 그만큼 전지, 하지만 애게 공기무료, 예, 숲, 도랑, 그리고 협곡들, 그리고 소위 최종 해결책의 첫 단계를 수행한 것은 바로 아인자츠그루펜, 즉 이동식 학살 부대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이들은 망설임 없이 총을 쏘고 숫자를 기록하고 화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또 다른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처럼 그 홀로코스트에게 여보 열려있는 어느 하나 그 홀로코스트 총알을 쏘며 아인자츠그루펜, 아인사츠그루펜이라는 단어는 작전 부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능은 단순한 작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특수 친위대 SS 특공대는 제국중앙보안본부 라이히 메인 시큐리티 오피스의 수장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라이히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창설했으며 그들의 임무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동유럽으로 진격하는 독일군을 추적하여 제국의 적으로 간주되는 모든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는 유대인, 공산주의자, 지식인, 로마인, 그리고 많은 경우 정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의심되는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자 아인자츠그루펜 A, B, C, D의 4개 주요 부대가 전선 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왜 이것들 명령세였다와 함께 사이 게슈타포, 크리포 형사경찰, SD, 그리고 보조 병력을 포함한 500명에서 1000명의 병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A. 자취, 예피저것, 독일 국방군의 징역과 평행하게 그림자처럼 퍼져나갔다. 학살은 그들은 꼼꼼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신원 등록, 이주, 예방접종 등 어떤 구실로든 모였고
이러한 구실로 마을과 도시 외곽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만큼 실행된 묘리에 대량 학살. 희생자들은 종종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옷을 벗고 구덩이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흔한 그리고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기관총이 사용되었고 때로는 루거 권총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단과 관계없이 결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끔찍한 사건 중 하나는 키이우 인근에서 일어난 바비야르 학살이었습니다. 1941년 9월, 단 이틀 만에 3만 3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경찰 부대에 협조해 아인자츠 그룹페 씨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모범적인 처벌이자 앞으로 대규모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카우나스, 민스크, 리가, 하르키우 같은 곳에서는 협곡이 이름 없는 묘지가 되었고 땅은 엿다 강요된 액에 삼키다 수천의 시체. 1941년과 1942년에 걸쳐 아인자츠 그룹페는 그들은 살해했다. 액에 더 나아가 A 100만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손에 서류, 이름 목록, 보고서 등을 들고 그것을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보낸 일기들. 그들이 운영했던 관료주의적 냉정함은 아마도 그들의 유산에서 가장 불길한 측면일 것이다. 각 실행 엿다 등기, 각 이름 쓴 그리고 모든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박멸은 방법, 효율성 그리고 정량화 가능한 목표를 가진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들은 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르마흐트, 협동현지의 민병대 반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민간인들의 도움, 많은 학살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공개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은폐된 범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징계하는 상징이었다. 테러는 모든 희망을 교육하고 길들이고 짓밟기 위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자들조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처형하는 모습,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비명, 피, 냄새 등은 가해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송을 요청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과음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론 나치의 기준에 따라 더 깨끗하고 투명한 대안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적 학살시설, 즉 학살시설을 갖춘 대규모 강제수용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레블링카가 건설될 무렵에는 소비보르 그리고 벨제크가 가동되면서 그 모델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펜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사령관, 오해, 하나, 오해, 이것들. 여러 때, 장미우 올렌도르프, 이야기. 또한 그만큼 시련 뉘른베르크에서 그의 부대인 아인자츠 그룹페디가 9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직접 처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회계상의 수치인 것처럼 감정 없이 이렇게 말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것 그것 말했다. 믿음 저것 그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필요했으며 심지어 애국심까지 깃들었습니다. 세뇌와 비인간화의 정도가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나치 국가 체제의 구조들 간의 공모는 전면적이었습니다. SS 최고 사령부부터 현장 요원, 기록관부터 사형 집행인까지 모두가 그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그만큼 학살이었다 전송된 에게 내각의 내부에, 에게 당 총리실과 추정된, 에게 힘러 그리고 하이드리히. 아무도 나는 몰랐다. 그 일은 동쪽 숲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후 책임자 중 다수가 탈출하거나 민간 생활로 재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 이었다, 포획되다, 그리고 결국 법원. 안에 그만큼 시련 후에 1947년에서
1948년 사이에 개최된 아인사츠그루펜 24 장교들이었다.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 1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처형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페널티 줄인과 함께 그 시간, 그만큼 불처벌처럼 너무 많은 타임스, 그 완전한 정의에 부과되었습니다. 오늘날 계곡은 초목, 아직 유지하다. 그 깊은 곳에는 이름도 무덤도 없는 수천 명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벨라루스, 아직 그 발견하다 무덤 흔한 그 고요, 이 땅은 총소리, 두려움, 냉정한 계획의 메아리입니다. 살인 집단으로 아인자츠그루펜 아니요, 이었다 군인들 의 전투 아니요, 이었다 피해자들의 전쟁의 논리. 그들은 조직적인 살인자, 대량 학살의 회계 담당자, 참호 단위의 죽음의 공병들이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질서 있게 방법과 체계를 갖추고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인식하며 행동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위험한 악은 비명을 지르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자 속의 사냥꾼, SS 야트 베르반데, 악명 높은 오토 슈코르체니. 유럽 전쟁이 가장 절박한 국면에 접어들자 제3제국은 고통을 연장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붕괴의 그림자 속에서 부대들이 탄생했습니다. 전문화된 훈련된 널 위한 침투하다, 살인 그리고 사보타주 적에게 적진 뒤에서 활동하며 외부에서 행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신비에 쌓인 세력에 모두 협약 군대 이었다. 그만큼 SS 야크트베르반데, 그룹 사냥, 그만큼 HH 그리고 하지만 그의 역사이다. 더 적은 알려진 저것 그만큼 왜 다른 나치 부대의 행동은 갈등의 어두운 장을 보여준다. 즉 간첩 활동의 군사화와 은밀한 폭력이다. 프리덴탈러, 에플리덴타레로도 알려진 이 부대의 기원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SS 정보부장 발터 셸렌베르크는 작전 부대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엘리트를 위한 수행하다 행위의 사보타주, 스파이 활동 깊고 선택적인 제거의 목표 적들, 하인리히 힘로 수락됨, 그만큼 제안을 수락하고 두려웠던 오토 스코르체니를 이 특수부대의 주요 조직자이자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대담한 장교였던 스코르체니는 이미 장관이다 운영처럼 그 구조하다 베네딕트 무솔리니 그 그란 사소, 그의 지휘 아래 야크트 베르반데 작드바벤데는 다목적 부대로 구상되었으며 정밀 타격 훈련을 받은 특공대원들이자 변장, 폭파, 비정규전, 그리고 표적 암살에 능숙한 부대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군사 조직에 복종하지 않고 친위대에 직접 복종했으며 많은 경우 에게 힘러의 측근. 이 명령들은 훈련된 리의 기법, 일일의 침투, 활착 방해 행위와 전투몸에게 몸. 그만큼 준비하고 있었다. 을 위한 말하다. 언어들 외국인 악센트를 모방하다. 사용 제복적들 그리고 사라지다 없이 떠나다 추적하다. 많은 애서 왔다. 그만큼 무장 친위대. 하지만 또한 그 모집하다 에게 범죄자들 흔한 정보요원, 외국인 탈북자 그리고 광신도들 나치와 함께 기술 기법. 총통에 대한 충성은 최고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SS 작두베벤데의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작전은 그만큼 공격이 그만큼 아르데뇨의 12월 1944년 슈코르체니가 직접 지휘한 그라이프 작전 오퍼레이션 그레이프르의 목적은 연합군 전선 후방에
미군 제복을 입은 독일 특공대원들을 침투시켜 혼란을 야기하고 다리를 파괴하고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서류, 그들은 배웠다 실없는 말, 영어, 그리고 그들은 행동했다. 처럼 만약 미군 병사가 실종되었다면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연합군 전선은 편집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신원 확인, 속임수 질문, 그리고 임의 체포가 급증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실수로 처형되었습니다. 스코르체니의 부대는 적을 혼란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많은 병사들이 포로가 된 후 변장하여 전투를 벌였다는 이유로 헤이그 협약을 위반하여 즉결 처형되었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스코르체니는 탈출하다, 그리고 통합 그의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알려져 있다. 프리덴탈러들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이것, 특히 일제 헝가리, 루마니아와 발칸반도. 그곳에서 그의 임무는 포함됨, 그만큼 제거, 이의 지도자들, 그만큼 저항, 중요 기반 시설 파괴, 그리고 친나치 게릴라 훈련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정보기관 시처라이트딘스트과 게슈타포와 협력하여 군사작전과 국가범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야크트베르반데, 작드베벤데. 가장 악랄한 임무 중 하나는 독일군 탈영병과 반역 혐의가 있는 장교들을 표적으로 삼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배가 임박하자 히틀러는 모든 형태의 내부 반발을 잔혹하게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사냥터와 함께 그의 구조 은밀한 그리고 그의 경험 침묵의 살인은 이 임무에 완벽했습니다. 많은 장교와 독일군 병사들은 이 SS 특공대원들이 계획한 매복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이들 중 일부는 조직에 통합되었습니다. 늑대인간 에이크리드와의 게릴라 나치 생성됨을 위한 저항하다 직업 동맹국 그림자 속에서 이론상으로는 베르볼프가 지하저항 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이고 조직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야크트베르반대는 제국 말기까지 활동했고 일부 구성원들은 탈출하다에게 미국 라티나 그리고 반 동쪽 후의 갈등 에게 전쟁이 끝나자 야크트베르반대의 흔적은 혼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그들의 회원들 의해 파괴된 서류, 그들은 불타버렸다. 그들의 유니폼을 입고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오토 슈코르첸이 였다 잡았다. 하지만 성취 탈출하다. 1948년 그는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으로 망명하여 사망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라틴 아메리카 독재 정권과 아랍 정권에 봉사하며 정보 고문 및 전 나치 조직과의 연락 담당자로 활동했습니다. SS 작드벨벤데의 역사는 그 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이 전쟁, 테러, 그리고 스파이 활동. 하지만 제시됨처럼 명령 엘리트들의 행동은 나치 이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억제 정책, 그리고 그 범죄 조직된 에서 그 상태. 그의 구조 모호한 비밀에 보호해 규칙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쇠퇴하는 제국의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파괴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에 떨게 하고 살해차도록 훈련된 인간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법의 그늘 속에서 활동하며 제복과 복장, 사이, 그만큼 술책 그리고 그 범죄 안에 많은 감각, 그들은 윤리적 경계나 국제협약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전형이었습니다. 오늘날 프리덴탈러 가문은 서류 단편적인 연합군 정보 보고서와 다음 내용의 메아리에서 전쟁 저것 변환됨, 그만큼 대량 학살의 연장선상에서 비밀 전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죽어가는 제국의 사냥꾼들이었다. 사냥할 자가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서로를 사냥했다.
반역자와 애국자, 나치 친위대 갈리치엔, 만자와 삼지창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의 부대, 점령 민족주의, 그리고 절망의 혼란스러운 교차로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모순을 상징하는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거의 전원이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SS 사단이었습니다. 제3제국의 깃발 아래 결성되었지만 조국에 대한 꿈에 이끌렸습니다. 소유하다. A. 군대. 꽤 바쁘다. 변환됨. 예 거주자. 그만큼 14SS 무장척탄병사단 와픈 기레네디어 디비전 델 SS은 SS 갈리치엔 사단 SS 가리치엔 디비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나치즘의 도구이자 반사의 갈등 민족 저것 동유럽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43년 붉은 군대의 징역으로 독일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위협받던 시기에 시작됩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동독 주민들이 제국의 인간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그만큼 창조의 A 분할 HH 작곡된 리에 의해 자원봉사자들 역사적으로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갈리시아 지역 출신 우크라이나인들, 모병관들은 소련에 대한 반감,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에 대한 열망, 그리고 볼셰비키의 재집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 사단은 열렬한 애국심의 우크라이나 군대로 소개되었지만 독일의 지도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독립을 누린 적은 없었다. 힘러는 이 부대가 부분 포괄적인 무장친위대 소속이었고 독일군 지휘체계를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젊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일부는 민족주의적 신념으로, 일부는 기회주의적 이유로, 그리고 많은 이들은 단순히 빈곤, 소련의 탄압 또는 붉은 군대 강제 징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응했습니다. 훈련은 실레시아 노이함머에서 독일 장교들의 지도 아래 시작되었으며 황금빛 갈리시아 사자, 문양이 특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병사들은 국가사회주의 이념으로 세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 많은 사례 없이 파악 충분히 그의 범위. 공식 언어는 독일어였고 우크라이나 분리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시험은 1914년 7월에 있었습니다. 동안 그만큼 전투, 예 브로디, 예 그 이마 동쪽, 저기 그만큼 HH 갈리치에는 독일 제13군단 소속으로 징역해오는 소련군에 맞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련군에게 포위당하고 격파된 사단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고 병력의 70% 이상이 전사, 포로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전투는 였다. 그래서 잔혹한 저것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갈리치안 헤카툼, 가리치안 헤카톰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의 존재 이유는 바로 총알바디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잔존 부대는 재편성되고 신병들로 보강되었으며 당파 진압 및 보안 임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작업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장 어두운 면. SS 갈리치에는 주민들에 대한 보복에 참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민간인 예 지원하다 에게 그만큼 한통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남자들 마을 방화, 추방, 즉결, 처형 등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 폴란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민족 학살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행위 더 나아가 악명 높은 발생했다. 1914년 2월 폴란드 후타 피에니아츠카 마을에서 SS 갈리치엔 소속 부대와 보조군이 500명이 넘는 폴란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산채로 불태워지거나 총에 맞거나 목이 잘렸습니다. 수년 동안 이 범죄는 사단의 전 전투원들과 이를 무죄로 만들려는
민족주의적 주장에 의해 축소되거나 침묵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와 증언들은 그들이 인종 청소 행위에 직접 가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액자 전투원과 민간인의 경계가 모호한 총력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잔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전쟁 마지막 몇 달까지 계속 활동했습니다. 1945년 뒤늦게나마 독립적인 국가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군 제1우크라이나 사단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3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사단은 결국 오스트리아에서 영국군에 항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적 모호성과 정치적 분쟁으로 가득 찬 장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SS 부대와는 달리 갈리치엔의 구성원들은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으로.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고 입증된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캐나다,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 냉전의 맥락에서 반소련주의가 나치나 전범들에게조차 안전한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SS 갈리치엔의 유산은 역사가들과 많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특히 서부 지역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분단은 독립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자 소련 점령에 대한 저항이며 민족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리비우와 같은 도시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추모식과 장례식이 국기와 종교 행렬과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안팎으로 우크라이나, 그만큼 갈리치엔이다. A 단위 범인 부분 위 나치즘의 대량 학살 기구는 민간인 학살과 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책임이 있습니다. UN 인권단체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은 SS 부대를 미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뉘앙스에 상관없이 문맥에 따라 그만큼 진실, 안처럼 대개 발생하다. 예, 그만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SS 갈리치엔 사단이 맡았던 역할은 결코 명확하지 않습니다. SS 갈리치엔은 독일 지배의 도구이자 급진화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반영이었으며 동유럽을 휩쓴 민족전쟁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우크라이나를 꿈꾸던 젊은 농민이었고 어떤 이들은 파시스트 광신자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차별 없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의 졸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브로디, 후타 피에니아츠카 그리고 노이하머의 이름은 절망의 시대에 맺어진 동맹을 미화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극적이며 위험한지를 일깨워줍니다. SS 갈리치엔 사단군은 만자와 삼지창이라는 두 상징 아래 행진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이 두 상징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민족을 위한 투쟁이 인간성과 단절될 때 어떤 도덕적 심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홀로코스트의 기여 존더랍타일룽 아인자츠 R 최종 해결책을 실행한 잔혹한 기계. 외과적 냉정함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약어와 왕국어법의 관료주의에 쌓인 그 단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작전을 담당했던 특수 친위대인 존더랍타일룽 아인자츠 R 손드랍테이룽 아인사츠 R은 제3제국의 대량 학살 기계의 어두운 톱니바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전문적 명칭 뒤에는 차갑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체계적인 말살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였다. 그만큼 전멸총 1대 그만큼 유대인들의 총독부는 점령된 폴란드 영토를 담당했습니다. 라인하르트 작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명예에게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그 노예 그만큼 해결책 끝. 살해당하다 1942년 프라에서 그의 죽음은 나치 정권의 가장 잔혹한 대응 중 하나를 촉발시켰는데 이는 동유럽 유대인 학살을 가속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아인자츠 그룹펜 아인사츠 그룹펜의 대량 학살과는 달리
라인하르트 작전은 죽음의 산업화를 선택했습니다. 더 조용하고 행정적이고 간소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더 비인간적인 최종 해결책이었습니다. 손데랍테이룽 아인사츠 R, 즉 단위 아르자영의 부서 특별한 아인자츠, 이 작전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였습니다. 전투 대대가 아니라 사망관리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의 조직은 SS 장교들,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는 부서인 토텐코프베르반대, 토텐코프베벤대, 대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찰, 발트해 경비대, 그리고 트라브니키 수용소에서 훈련받은 보조 부대와 같은 지역 협력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부는 주요한 외 그만큼 작업 그 설립하다, 이 루블린, 낮은 그 명령의 SS 여단장 오딜로 글로보츠니크 오디로 글로본닉, 전 비엔나 총독 신봉자 예히물러. 아인자츠 A의 임무는 명확했다. 200만 명이 넘는 총독부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선택된 방법은 노동 기능이 없는 전용 학살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강요된, 설계됨, 독점적으로 을 위한 죽이다. 의 이것 정책 태어날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를 얼어붙게 하는 새 이름, 벨제츠, 소비보르, 트레블링카. 이 세 곳은 모두 존 더랍타일룽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습니다. 라인하르트의 캠프, 아니요, 이었다 아우슈비츠. 아니요, 이었다 공장 하이브리드의 노예와 죽음의 잔혹함 뿐 아니라 대량 학살에 전념하는 순수한 시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벨제츠에서는 희생자들이 곧장외에서 그만큼 기차에게 의학적 선택이나 등록 없이 가스실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샤워기로 위장한 가스실은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로 작동했고 이로 인해 2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시신들은 그 후 집단 매장되었고 나중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파헤쳐져 불태워졌습니다. 세 곳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트레블린카는 10,000명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낮, 그 존중 저것, 사이 70만 그리고 90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곧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 A년도, 그 필드 세웠다와 함께 A 영역, 예 접수실, 탈의실, 그리고 죽음의 건물. 존 더랍타일룽, 손 더랍테이룽은 기차 도착부터 시신 처리까지 각 단계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체계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철조망 사이를 벌거벗은 차에 뛰어다녀야 했고 경비병들에게 구타당했습니다. 개들까지 비에 밀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질식사하고 서로 짓눌려 죽은 방으로 갔습니다. 아인자츠 R 대원들은 전체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일부는 열차 시간표, 게토와의 협력, 자원 배분 등 물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엔진 작동, 명령, 용광로 감시 등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 즉 죽음의 관료들이었습니다. 고립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학살을 사무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죄는 일상이 되었고 비인간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살과 동시에 존 더랍타일룽, 손 더랍테이룽은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시계, 보석, 치과용 금, 옷,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수거하고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전송된 액의 독일, 아무것도 아님 그 낭비였다. 죽음은 이념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원천이기도 했다. 벨제츠 같은 수용소는 단 몇 달 만에 엄청난 양의 녹은 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기차는 빈 채로 독일로 돌아오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약탈한 재산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심지어 이것 기계 잔인한 였다 순간 왜 파열. 1943년 소비보르와 트레블링께서 자발적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수감자들은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
경비병들을 공격했고 소규모 집단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은 체포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살아남았다, 그리고 증언했다, 수십 년 더 나아가 늦은 드러내는 라인하르트 수용소 운영에 대한 가장 은밀한 세부 사항들. 이러한 반란과 붉은 군대의 징역은 수용소 폐쇄를 촉진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벨제츠는 이미 해체되어 가짜 농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소비보르와 트레블린카는 그 직후 파괴되었고 그 터는 무너지고 시설은 파괴되었다. 아인자츠 알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폴란드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사령관인 오딜로 글로보크닉, 오디로 글로본니크은 잡았다. 이에 의해 그만큼 동맹국의 1945,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기 전 자살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비르트와 프란츠 슈탕글 같은 다른 고위 장교들은 전투 중 사망하거나 수년 후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존더랍타일룽, 손드랍테이룽의 많은 중간 계급 구성원들은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사회에 복귀하여 수십 년 동안 과거를 숨겼습니다. 1960년대 뒤셀도르프 재판, 일명 트레블린카 재판은 재판의 구조를 일부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길었고 증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라인하르트 작전은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도 차에 되지 않아 17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수용소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는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조용한 실행됨 요체 영토 멀리 떨어져 의 이마, 에게코트의 소음 전쟁의 참상. 절대적인 공포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한 작전. 손에 묻은 피가 아니라 종이에 묻은 잉크. 존더랍타일룽, 아인자츠 알은 궁극적으로 나치즘의 가장 차가운 얼굴이었다. 구호를 외치는 광신도의 얼굴도, 전투에서 잔혹하게 학대받는 군인의 얼굴도 아니었다. 오히려 수송 명령서에 서명하는 행정관, 가스실을 설계하는 기술자, 최적의 소각 용량을 계산하는 회계사의 얼굴이었다. 범죄는 절차가 되었고 대량 학살 아니요, 더 나아가 저것 A 프로젝트 구경. 오늘날 소비보르, 트레블린카, 벨제츠가 있던 수용소에는 그 메아리만 남아있다. 십자가, 기념비,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 잊혀서는 안 될 것들의 침묵. 하지만 그 땅 아래에서 기억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 존더랍타일룽 아인자츠 알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일상으로 만든 정권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만큼 수비수들의 방 독일, 늑대인간, 그만큼 단위의 엘리트의 힘러, 그것은 나치즘을 영속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제국이 자신의 오만함의 무게에 무너지면서 도시들은 불타고 있었다. 낮은 그만큼 폭격 동맹국, 그리고 그만큼 부서소련군이 독일 심장부에 접근하자 어둠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전쟁도 필사적인 방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령 전쟁이었습니다. 전선도 군복도 규칙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선택된 이름은 상징적이고 거의 신화적이었습니다. 바로 워울프 웨르월프. 히틀러의 늑대인간들. 늑대인간을 뜻하는 베르울프 조직은 원래 하나의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히틀러의 흔한 별명이었던 늑대를 본떠 이미 그 이름을 가진 단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보호소가 이 위험한 동물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이 고통을 연장하고 적진의 혼란을 조성하려는 최후의 시도에서 힘러는 소련 게릴라와 프랑스 레지스탕스로부터 영감을 얻어
민간인들 사이에 침투하여 파괴 활동을 벌이는 비밀 특공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살인 그리고 불안정하게 하다 에게 그만큼 침략자. 절망에서 비롯된 게릴라전, 어둠 속에 숨은 제네시스. 이 아이디어는 1914 이미 패배가 임박했을 때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약화되고 분열된 무장친위대는 연합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부 전선은 무너지고 있었고 베를린은 함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존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힘러는 의 관념론 나치 독일은 지하 저항 세력을 규합할 특수 참모부인 존 더 슈타브 F 손더스탑 F의 창설을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에서 파르티잔과 극심한 잔혹함으로 싸운 SS 장교 한스 아돌프 프리츠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후에 늑대인간 제국 지도자 웨르볼프 라이크스퓨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특공대원들의 훈련은 집중적이고 선별적이며 무자비했습니다. 훌크라트나 크룸히벨 같은 비밀 기지에서 베르볼페는 폭발물 취급, 정확한 사격, 통신선 파괴, 그리고 표적 암살을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적진 뒤에서 생존하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살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공포를 심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추적하다. 그들은 얼굴도 없는 전사들이었고 본부와 명확한 작전 계획도 없었다. 어느 쪽이든 제국의 선전은 그들의 힘을 과장했고 늑대인간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신비감을 조성했다. 3월 1945년 라디오 늑대인간 시작했다에게 단파방송. 그 모토는 였다. 사보타주, 살인 그리고 테러. 그만큼 지시된 논리에 의해 SS 에스툰반 퓨러 하인츠 슈라이어는 주민들에게 지하투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하였고 항복한 후에도 어떤 적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의회 독일, 심지어 조셉 괴벨스의 그들의 마지막 연설, 그는 늑대인간을 제국의 마지막 희망으로 내세웠으며 침략자가 취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늑대인간 조직은 효과적인 게릴라 집단의 작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배치는 파편화되고 즉흥적이었으며 많은 경우 상징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과 살인이 있었지만 이는 더 때때로 일어나는 적엇 체계적인. 그만큼 죽음 1945년 3월 아엔 시장 프란츠 오픈호프가 저지른 공격은 특공대가 수행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늑대인간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출시됨 율예 낙하산 전선 뒤에서 동맹국. 그의 범죄 가졌다. A 메시지 분명한. 협력하다와 함께 그만큼 거주자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졌습니다. 또 다른 살인사건 더 나아가 유명한 귀속됨에게 늑대인간이었다. 항복 후 베를린의 첫 군사령관이었던 소련 장군 니콜라이 베르차린의 경우입니다. 베르차린은 1945년 6월 기이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만큼 버전 공식적인 살의 A 불길한 바이알, 그만큼 소문에 대한 A 방해 행위는 계속되었다. 연령 그것 같은 발생했다. 와 함께 다수의 공격 고립된 소련 순찰, 인프라에 대한 소규모 파괴 행위, 반역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비밀 처형, 중앙집중화된 구조의 부족과 나치의 붕괴의 급속함이 결합되어 그 웨르볼프가 힘러가 가졌던 저항 세력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 많은 구성원들이 행동하기 전에 포로로 잡혔고 다른 사람들은 탈영하거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결승. 와 함께 그만큼 항복의 독일 그 1945년 5월 8일 늑대인간은 뿔뿔이 흩어진 세포 조직으로 전락하여 지휘와 병참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늑대인간에 대한 신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늑대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적었 그의 행동 진짜. 너무 많은 이외 그만큼 독일 바쁘다. 소련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방연합군에 의해 군 당국은 그들은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의 관점에서 그만큼 가능성 UAA 반란 지하철 안에 동부 지역에서는 지하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나치 동조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대량 체포, 즉결 처형, 그리고 추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홀로 의심의 협동과 함께 그 늑대인간 충분했다, 재판 없이 사라지다. 스탈린은 이 게릴라의 가정된 존재를 이용했습니다. 소련 점령군은 늑대인간의 유령을 이용하여 독일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정당화했습니다. 젊은이들, 히틀러 유겐트 전 단원들, 전직 군인들까지 어느 하나 단순한 사복이었다. 고발당한 예 전복 활동 혐의로 처형되거나 굴라크로 보내졌습니다. 늑대인간은 폐허가 되었지만 독일 민족주의의 핵심을 근절하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고 테러는 분쟁의 양방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연합군 역시 더욱 엄격한 사법 절차를 적용하며 강경하게 행동했습니다. 군사재판이 설치되고 의심스러운 청년단체는 해산되었으며 민족주의 운동은 면밀히 감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밀 선전을 억제한다는 굴라크의 개념에 따라 출판물 검열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늑대인간의 유령은 전후 시대를 오염시켰고 트라우마에 빠진 독일의 평화와 재교육을 저해했습니다. 1945년 이후 늑대인간의 잔재는 침묵과 공포 속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구성원은 과거를 숨기고 사회에 다시 통합되었지만 다른 구성원들은 그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2%의 그만큼 비나치와 안에 그만큼 파일 소련과 미국 정보기관은 수십 년간 늑대인간에 대한 보고서를 축적해 왔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과장된 내용이 많았고 어떤 보고서는 1950년대까지 살아남은 소규모 저항 세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늑대는 더 이상 없었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늑대인간은 나치 몰락의 가장 어둡고 모호한 사건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저항이 아니라 실패한 이 길게 하다 그 열광. 아니요, 여따 인기 있는 조직이지만 SS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두려움 저것을 위한 성취하다 승리, 그리고 없이 금지, 그의 실패, 허락하다 A 브랜드입니다. 패배 속에서도 나치즘은 계속해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도 나치즘은 국민을 완전한 파멸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늑대인간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A 그늘, 그만큼 그늘의 열광 저것 모르겠습니다 수학량. 그만큼 그늘 변이하고 숨어서 타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속되는 공포,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제국의 그림자, 하늘의 그림자, 적에게 쏟아지는 제국의 낙하산 부대 팔슈르메거.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첫 번째 그림자였습니다. 병사들은 공중에 떠 있었고 실루엣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적에게 유령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팔슈르메거, 팔심제갈로 알려진 이 독일 낙하산병들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무시무시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정밀하며 맹렬하게 공격하도록 훈련받았고 제3제국의 정예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아래에는 이 전문 직업의식 그리고 용기는 또한 잔혹함, 광신주의, 그리고 총통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의 역사를 숨겼습니다. 펄심제거는 SS의 지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럼 A단위 루프트바페의 힘 공중선 독일 사람,
그의 창조 였다 승진하다에 의해 그 일반적인 쿠르트 스튜던트는 현대전과 공수부대 활용에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1938년 독일은 이미 최초의 공수부대 사단을 보유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전투 방식과 결별한 군사적 혁신이었습니다. 제국은 이러한 유형의 작전에 있어 선구자였습니다. 제국의 첫 번째 임무는 1940년 네덜란드 전역에서 벨기에 에벤에마엘 요새 공격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번개 작전으로 소규모 공수부대원들이 상륙했습니다. 벨기에 요새의 지붕에 구멍을 뚫고 폭발물을 사용하여 대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질문 외시간. 그만큼 힘, 존경받는 난공불락에 그 그녀는 굴욕에 굴복했고 이로 인해 팔슈르메거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제국 공수부대가 가장 피비린내 나고 모호한 작전인 크레타 침공을 감행한 것은 1941년이었습니다. 22,000개가 넘는 팔슈르메거가 투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만큼 섬 그리스 사람, 예 그만큼 저것 그들은 발견했다. 영국, 그리스, 뉴질랜드 군대가 참여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던 연합군의 저항으로 나치군에는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전투, 수천의 낙하산병들 죽었다. 심지어 전해의 수도꼭지 땅. 그러나 희생은 덜한 것처럼 보답되었습니다. 이에 둘 몇 주 크레타섬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군사 역사상 섬이 작전만으로 정복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중 없이 금지. 이 승리는 6,000명이 넘는 사상자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손실에 경악하여 더 이상 대규모 공수부대 작전을 수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팔슈르메거는 주로 보병의 엘리트, 배치된 파르에 그만큼 전선 더 나아가 어려운 그리고 예 그만큼 방어시설 더 절박한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A. 힘공격, 기민한 그리고 놀라운 적의 징역을 막는 방패가 되었다.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팔슈르메거는 시칠리아, 몬테카시노, 노르망디 그리고 라인강 등 모든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각 전선에서 그들은 끈질기고 때로는 자살적인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몬테카시노에서는 연합군의 끈질긴 징역에 맞서 베네딕토의 수도원의 폐허를 수개월 동안 방어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너무나 격렬해서 적들조차 그들의 용맹함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에서 팔슈르메거는 잔혹한 보복에 가담했습니다. 이에 맞서 그만큼 인구예의 바른 안에 크레타 섬 후에 그만큼 항복 실행된 수백 명의 주민이 지역 무장 저항에 대한 처벌로 살해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파괴되기도 했는데 칸다노스처럼 공수부대 사령부의 직접 명령에 따라 주민들이 총살당하고 집이 불태워졌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저항 행위든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만큼 그만큼 팔슈르메거 그들은 공유했다마는 이에 나치즘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세뇌 교육은 신체적, 전술적 훈련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육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그리고 많은 경우 광신적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의 평판처럼 남자들 딱딱한 의 독일리는 그들의 뛰어난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후퇴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절박해지자 팔슈르메거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완충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패배시키다. 노르망디 전투, 마켓 가든 작전, 그리고 베를린 방어전에서
그들은 증원군이나 공중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우세한 병력에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과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다, 였다, 뒤집을 수 없는, 그들은 매 전투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정예부대였습니다. 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경험이 부족한 신병들로 구성된 임시 부대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팔쉬르메거, 팔심제거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복과 헬멧을 사용했습니다. 에게 잘린, 그리고 그만큼 베레모 빨간색이지만 이미 과거의 영광의 상징. 신비주의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탄약, 식량, 그리고 전략 방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화는 독일의 진흙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를린이 함락되었을 때 일부 낙하산병들은 여전히 폐허 속에서 항복을 거부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험난했습니다. 소련군에 의해 즉결 처형된 사람들도 있었고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군인이라는 오명을 이용해 정의를 피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후에는 많은 전직 낙하산병들이 복직되다 에게 그만큼 삼예의 발은 어느 하나 들어갔다. 이에 그만큼 소독군, 팔쉬르메거에 대한 기억은 모호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이 전사였습니다. 용감한 전문가, 섹션 나치즘의 공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범죄 정권에 봉사하는 또 다른 세력이었습니다. 잔혹 행위와 잃어버린 대의를 광신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현대사학에서 이 신화는 점진적으로 해체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용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용기를 촉발한 맥락을 고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팔쉬르메거, 팔심제거는 더 나아가 저것 군인들의 공기. 이었다 기호, 왜 그만큼 제3제국의 전쟁 기계, 대담한 사람들, 혁신가들, 그리고 몹시 치명적, 하지만 타인의 삶을 경멸하는 이념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크레타 상공에서 베를린 폐허까지 그들의 궤적은 하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덧없는 영광과 영원한 파멸. 아무리 빠른 날개라도 역사의 무게를 벗어날 수는 없기에. 제국의 기가벨리트, 잔혹한 판처교도 기계화 사단.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려 퍼지자 제3제국의 최첨단 전쟁 기계의 무게에 땅이 흔들렸다. 장갑차, 전차, 그리고 방해도 차량들은 마치 치명적인 게임의 체스말처럼 수학적 정밀성을 갖추고 배치되었다. 이 강철 교향곡의 중심에는 독특한 부대, 기가훈련사단, 판처레어 사단이 있었다. 그 이름은 경험, 규율, 그리고 지식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정예부대로 시작했던 이 부대는 곧 전쟁의 공포를 선봉에 섰다. 판처레어 사단은 1914 1월 독일의 전쟁 노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창설되었습니다. 이 A 퓨전 특이한, 그만큼 그림 더 나아가 제국의 기갑훈련학교의 참전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교관과 장교들이 엄선된 기계화 및 기갑 보병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기갑전의 기술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투원으로 전선에 소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무장친위대 와펜 SS에 직접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 광신도, 그리고 파괴력은 효율성과 잔혹한 면에서 다른 SS 사단과 견줄 만했습니다. 기갑교도사단 판사렐은였다. A 힘 레의 전투, 하지만 저것였다. A 전시회 복사, 그것 독일이 군사기술 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었다. 독일은 독일 무기고 중 가장 현대적인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4호 전차 A형, 무시무시한 판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티거까지 있었다. 독일의 차량에는 무정의가 장착되어 있었다. 추가 장갑과 정예 승무원. 이 사단은 서부에서 예상되는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한 기동 예비군으로 구상되었습니다. 그의 전개 아니요, 그 했다 기다리다. 안해 6월, 예 1904 14년, 창설 6개월 만에 지옥의 심장부인 노르망디로 파견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들판과 마을에서 판처르 교도 판제 레알. 부대는 비할 데 없는 맹렬함과 조직력으로 연합군에 맞섰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독일군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D-Day 이후 며칠. 그러나 노르망디 전투는 사단에게는 죽음의 함정이었다. 연합군의 끊임없는 공습은 사단의 대형을 와해시켰다. 전차 부대 전체가 전투에 돌입하기도 전에 전멸했다. 안에 그만큼 충돌 지구에 처럼 틸리쉬르쉘과 빌레르 포카주 전투에서 이 사단은 영국군과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기갑교도사단은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산업력에 무한정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의 특징은 화력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었다. 기갑교도병들은 군사 전술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이념까지 주입받았다. 제국 방어는 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무, 하지만 A 명예. 이것 확신 그 번역됨 외에 A 끈질긴 저항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노르만 마을을 둘러싼 전투에서 즉결 처형이 기록되었습니다. 왜 수감자들 연합군과 저항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간인들에 대한 잔혹한 보복도 있었습니다. 다른 독일 기갑부대와 마찬가지로 판처르 사단은 전투원과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비교적 온전하게 철수했습니다. 후에 그 무너지다의 이마의 노르망디, 독일에서 재건되어 빠르게 보내졌습니다. 이마 동부, 그리고 더 나아가 늦게 아르덴을 위한 참가하다. 예 그만큼 공격 자포자기한 알려진 하란스처럼 그만큼 전투 1914년 12월 아르덴느 공세 또는 아르덴느 전투. 거기 차갑고 울창한 숲속에서 벨기에인들 그만큼 판철에어 돌아왔다에게 나타나다처럼 A 힘그는 두려웠으며 연합군 전선에서 가장 깊숙한 징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연료 부족, 연합군의 공중 우세,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이어졌습니다. 도의적인 그들의 남자들과 되었다. 그만큼 공세가 전략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사단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많은 전차가 버려졌습니다. 어느 하나의 파괴됨, 그리고 그들의 효과적인 11조를 냈다. 안에 1945년 기갑교도사단 판사레르의 잔존 부대는 독일 방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르츠부르크 인근 라인강 전투에 참전했고 결국 미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의 잔존 부대는 1945년 5월 지치고 포위당했으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항복했습니다. 희망.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사단의 베테랑들은 적군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적군은 그들의 규율과 전술적 효율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겉보기에 프로페셔널한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었다. 제국의 전형적인 공포. 판처르 부대 판저레르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눈부신 공격부대에서 절망적인 방어부대로 변모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창설된 이 부대는 결국 효율성의 중요성을 세상에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군대, 할 수 있다. 전체 주의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3제국의 다른 엘리트 부대들처럼 그 유산은 그것이 놓인 맥락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그 저것 움직이는 A 전쟁, 외정복, 선멸, 그리고 광신. 오늘날 판처르 전차의 잔해는 녹슬어 있다. 예, 그만큼 박물관 외 유럽 어느 하나 프랑스와 벨기에 땅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의 그림자는 아직도 울려 퍼진다. 그들은 그만큼 최상의 에게 서비스, 예, 그것 더 나쁜 제3제국의 많은 전투부대를 정의하는 역설, 기술적 전문성과 대량 학살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결합된 것입니다.